오늘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의원 측 선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은 강경 투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철수 당대표 선거 캠프의 선대위원장 김영호 전 의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이 결정은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오해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경원 저출산 고령 사회 이 부위원장 해촉 문제, 그러니까 해임 문제가 연달아 수 있으면서 국민 대통령 직속 그 위원회가 무엇인지 또는 위원회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겹치는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그 대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김영호 위원이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 지금 특정한 후보, 이번 그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발언들의 어떤 파장 때문에 해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지금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촉을 한 것이냐 이런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일견으로 다시 생각을 하면 국민통합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갈등들, 예를 들어서 계층 갈등, 또 지역 갈등,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세대 갈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성별 갈등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갈등을 치유하고 진영 간의 어떤 지금 적대적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위원 24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선거를 온몸으로 치러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험한 그런 공중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이렇게 이 공격적인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갈등을 치유한다는 그런 통합위원이라는 그런 직책이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로 선거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선거전을 치르려면 통합위원 자리와 겹칠 수는 없다. 이런 게 대통령실의 어떤 지금 생각인 것 같고요. 오해의 여지를 풀려면 대통령실이 조금 더 어쨌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안 의원도 선거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해촉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지지율이 안철수 의원한테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만 이제 불출마하면 김기현 의원 쪽으로 기울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애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무 개입을 하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 해촉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고 하면 뭐 사의 표명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를 해임에 이어서 해촉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역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김기현 의원한테 유리한 판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게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역효과라고 하면 더 안철수 의원으로 기세가 기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안철수 의원이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또 천하람 네. 당대표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쏠릴 가능성도 있겠다. 오히려 윤심에 대해서 이 걱정하는 당원들 또는 걱정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더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까지의 추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자, 일단은 김기현 의원이 44%, 안철수 의원이 48%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안 의원이 조금 앞서게 됐습니다. 그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차 조사,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2배 정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무서운 상승 기세 보였었고요. 4차 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34%, 김기현 의원이 20%로 대부분 뭐 여론조사 지금 살펴보면은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좀 앞서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거든요. 이 추세 자체가 근데 당대표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조사인지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투표에 이어서 결과를 보는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뭐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전반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까 해촉 말씀 조금만 네. 말씀을 드리면 해임과 해촉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해임은 이제 네. 그 징계의 일환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해촉이란 건 어차피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을 면직을 시키는 거는 해촉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이 결과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가 지금 반분되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일단 작년 10월 달 정도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40%대로 저는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10월 달입니다. 한 40%대로 앞서 있었고요. 다음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 18.2% 정도,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뒤쳐져 있었어요. 한 10%대 미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사퇴를 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어떤 구설에 좀 휘말리지 않습니까? 뭐 SNS에 올린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파장이 한 2주 정도 되면서 그때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역전이 됐었고요, 완전히. 그리고 이 김기현 전 의원이 선두였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완전히 그 사퇴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또다시 이제 그 선두로 자리에 매김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가 반분되고 있다. 즉 이미 김기현 전 원내대표한테 선반영이 된 그런 지지율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한테는 후반영이 된, 그러니까 한 40%가 약 한 20%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한테 선반영이 됐고 후반영이 된 게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20% 후반영이 돼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오차 범위 내이고 박빙이라고 좀 여겨져요. 그런데 지금 그 그래프에는 안 나오지만 10% 각각 여론조사 기간마다 10%에서 15%의 마음을 정하지 아니한, 지지층에서도 마음을 정하지 아니한 그런 그 후보를 결정하지 아니한 그룹이 약 10%에서 15%예요. 그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층에서도 꽤 많이 빠져나간 층이거든요. 네.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 즉 이쪽에서 어디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느냐가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이합집산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합집산이 필요한데 나머지 황교안 또 그다음에 조경태 또 천하람 이번에 당대표로 나온다니까 천하람 변호사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 변수가 어떻게 될지, 실질적으로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결정적으로는 결선 투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가 한 서너 가지가 좀 겹쳐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일단 이 앞서 본 지지율에 있어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점이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또 향후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 네, 뭐 실제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겨루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 지지층인지 실제 당원인지 이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막 혼전 양상인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롭게 컷오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합집산도 일어나고 또 그리고 혼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계속 선두를 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불가피하게 결선까지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이제 컷오프 되면서 천하람 변호사가 올라오겠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일 거고요. 천하람 변호사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또 지지율도 한 달 동안에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계가 또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계가 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네. 말씀해주신 이준석계 천하람 당협위원장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명 컷오프를 통해서 본선 진출로는 총 4명의 후보만이 겨루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후보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 마냐를 두고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천하람 후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뛰어든 건 바로 4위 내로 들겠다라는 네. 그게 첫 번째 목표일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5위 이하의 그 지지율은 사실은 아무런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4위까지만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그 4위의 지지율, 득표율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결선에서는 단 1%포인트만 앞서더라도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가 있겠고 어떤 요구, 예를 들어서 뭐 이 공천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그 이합집산에서 포함이 된다면 저는 당대표가 되기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합집산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준석 계의 어떤 영향력이 이 당내에 있다. 그리고 공천권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 이 두 가지가 목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4위권 이내로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친윤계 그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또 이합집산이 또 있을 겁니다. 상대를 해서 절대 4위에 올려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그래서 일단 이 변수는 4위권 이내로 드느냐 안 드느냐를 갖고 친윤계와 또 이준석계의 치열한 정말 수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천하람 후보로 인해서 안 의원 지지세가 좀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적습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이제 사실은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천하람 변호사가 이게 만약입니다. 당협위원장이 4위권에 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당연히 김기현 의원하고 함께 손을 잡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양강 구도라고 만약 친다면 안철수 의원하고 어쨌든 딜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표를 생각해서 손을 잡았을 때 자신을 지지하는 층들 중에 반이준석, 비이준석 그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얼마고 마이너스가 얼마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의원의 지지층이 천하람 당협위원장으로 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잡자니 다시금 좀 친윤계와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지층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안철수 후보는 참 애매한 태도를 끝까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계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아무리 친윤계하고 이렇게 대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계를 막판에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오히려 천하람 이 변호사는 본인이 2등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야심차게 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당대표가 목적이 아니라 이 국힘당의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고 싶은 거고 또 그리고 친윤계 일색으로 일으켜가지고 총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를 또 이런 전당대회 판에서 천하람 변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정말 민주당에서는 긴장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완주를 안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얼마나
당내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천하람 후보 자체가 친 이준석계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얘기가 나왔다면 이준석계라는 새 확장이 좀 더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걸 가장 노리겠지요. 이준석 전 대표는 원래 안철수 의원하고 손을 잡을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펜앤마이크라는 인터넷 그 매체의 5주년 기념식에서 앞서거니 뒤서니 축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반목을 하던 두 사람이 그날 굉장히 친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입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의 말씀은 참 경청할 말씀이 많다 이런 그런 답변도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연대론. 철석 연대론, 철과 석의 연대다 해갖고 철석 연대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철석 연대론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 입장이 확 변하면서 바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로 이어졌단 말이죠. 네. 저는 이것이 바로 천하람 대표 두 가지 포석. 하나는 이준석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즉 거의 한 80만 명 가까이 되는데 1년 이내에 거의 한 30만 명이 늘어난 셈이 돼버렸어요. 제가 알기에도 한 2년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만 정도였던 숫자였거든요. 그러면 이 30만이 과연 어떤 성격이냐 아직도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협위원장이 거의 책임당원을 명단을 자기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자기 어떤 조직표로서 공천에 어떤 사실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다. 이게 사실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그 30만 명의 책임당원에 뚜렷한 어떤 명단 또는 뚜렷한 성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 지금 당협위원장을 내세움으로써 첫 번째는 30만 명 중에 내세가 얼만큼인가를 지지율로서 지금 나타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 반윤으로 안철수 의원을 포지셔닝 해버리기 때문에 친윤과 반윤구도가 빨리 나타난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넣으면서 사파전으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 이합집산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차라리 공천권의 일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두 가지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몇 년 내 국민의힘 당원 자체가 워낙 크게 좀 불어났기 때문에 이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뭐 세대나 연령, 지지층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이준석을 얼마나 또 지지하느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많을까요? 네. 저는 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공공연하게 뭐 15만에서 20만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지세를 이번에 또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아까 뭐 안철수 대표하고 철석연대 얘기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입니다. 행사장에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다 싸웠다가도 그렇게 하는 게 또 정치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믿고 이준석계가 뭐 지지할 거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는 거는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뭐 행보 과정이나 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한 달 조금 넘게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 관련 인물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움직임도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의원이랑 좀 윤심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치를 이뤘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5년간 개인 정치는 없다 하면서 페이스북을 갑자기 닫기도 했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일단 끝까지 페이스북을 닫을 건가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앵커도 아시겠지만 어떤 정치인도 사실상 소통을 단절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지금은 그 카페인이라고 해서 카카오,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에 중독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선거 과정만 하더라도 저는 장제원 의원이 좀 늦었다. 사실 거리를 뒀어야 됐다. 미리 예를 들자면 김기현 의원을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김장연대의 필요성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는 달리 전국적인 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의원은 벌써 몇 번을 대통령 후보로 올랐고 또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했던 사람이고 또 전체적으로 지지가 이
개인적인 어떤 지지가 약 한 40%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하기 직전까지는요. 이랬으니까 정적 인지도는 높고 또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뭐 아무리 비판을 받더라도 김장현대라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틀거리를 통해서 김기현 의원은 어느 정도 지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한계 효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율까지는 끌어올 수 있지만 확장성은 없다. 그러면 이 장제원 의원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까지는 나의 역할이다 하고 빠져나왔어야 됐다. 근데 그 빠져나옴이 조금 늦었다. 먼저 빠져나오고 도리어 김기현 의원이 좀 더 많은 수도권이라든지 중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자신의 어떤 정말 그 상품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사무총장 이야기 굉장히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모든 걸 다 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선 후퇴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는데 이번 장 의원의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뭐 김기현 의원 캠프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일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나설 때마다 이게 별로 부정적인 효과만 오지 긍정적인 효과는 뭐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그 또 윤심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예 윤 정부 5년 동안 개인 정치 안 하겠다, 임명직 당직도 안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나서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고 또 그게 전당대회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일 검찰과 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혹 중 하나가 위례 대장동 의혹입니다. 지난번에 1차 조사 이후에 2차 조사 일단 이 대표가 응하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아마 뭐 이번 주에는 뭐 장외 집회도 있고 하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주말이라든지 네. 또 이렇게 지나서 소환이 또 소환 요청이나 또 물밑에서 지금 조율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계속 성남 FC, 대장동 또 뭐 이후에 지금 뭐 대북 송금까지 계속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또 장외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대표는 당연히 소환에 응하겠다.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도 해야 된다라고 또 민주당에서 또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또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민생과 난방비 폭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민주당은 장외 집회도 또 예정이 돼 있고 단일 대우로 뭉쳐 있다라는 기조 속에서 사실 이번 위례 대장동 의혹과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되냐 부결되냐였는데 우상호 의원도 부결될 확률 100%좀 똘똘 뭉쳐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가결 부결이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아직도 화제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결될 것이냐 가결될 것이냐 이건 이재명 당대표의 그 뭐 체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앞으로의 어떤 진로 내지는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내부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방어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또 충분한 어떤 소명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인신 구속이 왜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재판정에서 판단해 주는 문제이거든요. 만약에 떳떳하다고 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증거인멸이나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 체포동의안에
부결시킬 이유가 없어요. 가결하고 가결이 된다고 해서 바로 체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법원에서 이 실질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법원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하는 세 가지를 모두 다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당신 말이 맞아 그런다면 그럼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것을 그냥 막아선다라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한번 믿는다면 진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말이 다 믿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가결시켜서 바로 법원의 판단으로 맡겨야 된다. 사법부가 아마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서 법원의 판단에게까지 맡기는 방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도 내년 국회의원들이 내년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리더로 해서 누구를 앞세워서 선거를 치러야 될 것인가를 다들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날아간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이후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 국회의원들도 이걸 뭐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해서 또 당을 대표해서 다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자유투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은 이걸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계속된 소환과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정말 야당 대표를 겨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국회의원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부결시키지 않고 가결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도 글쎄 그거를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민주당에 짧게 그냥 조언을 한마디 한 걸 허락해 주신다면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만약에 그 당대표를 그렇게 해버리면 저 후속 당대표감이 없다. 즉 이 당의 혼란을 지속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대표의 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혐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지 당대표를 맡을 사람이 없음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는 지금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168분이 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누구나 다 나서서 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조금만 좀 더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요. 고민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당대표감이 없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지금 1년 가까이 그 뭐 경선 때, 경선 이후에 계속 이렇게 있어왔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가결시킨다라는 것을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지 당대표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고민정 대표로부터나 어디에서도 들은 얘기는 제가 없어요. 오해했나 봅니다만 네. 아까 저 부총장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도 사실 있는 거고요. 또 총선 앞으로 멀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거꾸로 이런 리스크를 끌어안으면서 총선까지 갈 거냐를 판단하신다면 도리어 이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을 새롭게 꾸미는 게 더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법 리스크가 검찰 리스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 이번에 또 대북송금 사건도 보면서 대북송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만난 적도 없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김성태 회장이 이제 통화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술이 또 번복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뭐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뭐뭐 하더라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정황들을 쭉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게 수사도 결과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진짜 검찰 리스크로 가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또 다른 의혹 중 하나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또 경기도 스마트팜 추진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 두고 지금 검찰이 결국 진술을 바꾸게 스토리텔링을 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대표 역시 소설이다, 사실 무근이다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는 김성태 회장이 계속 진술이 바꾸게 된 이유를 그러면 좀 짚어볼까요? 자, 대장동 사건은 그렇게 전원 증언밖에 없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이건 정말 사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쌍방울이라는 아주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800만 달러를 송금, 50만 달러 더 포함해서 그렇다면 85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이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증언도 있고요. 또 증언도 40여만 가까운 그런 그 임직원이 직접 쪼개서 갖고 갔기 때문에 전부 다 증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될 것은 쌍방울이 돈을 송금했다라는 건 민주당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 관련해서 현대 그 정모 회장의 어떤 그 안타까운 사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한 개의 대기업의 어떤 회장까지도 대기업마저도 사실 정치권을 끼고 가지 아니한 그런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있을까요? 대북 그 완전히 앞으로 불가측한 어떤 사업들을 당연히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정치권을 끼지 아니하고 850만 달러를 자신의 사업을만을 위해서 보낸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드러난 것만, 증거로서 드러난 것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쌍방울로부터 구속되기 직전까지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쌍방울과 그렇게 유착관계였고요. 그리고 쌍방울이 사업을 하는 그 와중에 아태엽이라든지 또는 평화부지사라든지 사진 찍혀서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는 그 숱한 광경들을 아니요, 우리는 경기도는 안 했습니다. 쌍방울만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개연성도 없다는 겁니다. 네. 저는 소설이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그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미래에 2019년에 돈을 800만 달러를 보낼 때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는 것을 뭐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미리 알고 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돈을 그 정말 뭐 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 한 두세 번 했는데 기업의 대표가 800만 달러면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선뜻 대북 송금을 한다는 이런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좀 이해되기도 어렵고요. 또 뭐 네.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거 또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가 분명히 오늘 그 옥중 메모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전화 통화를 그렇게 연결시켜 준 적이 없다라고도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것도 또 한번 수사를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